테마파크 주차요원을 글로벌 기업 경영자로 만든 21가지 성장 원칙. 디즈니 리더십 수업. 댄 코커렐 지음. 박여진 옹김. 김성은 낭독. 출판 현대지성. 제2부 팀을 리드하다. 여느 미국인처럼 나도 10대 때는 풋볼에 미쳐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풋볼과 관련된 것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는 러닝백으로 활약하며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하는 내 모습을 수도 없이 상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 보스턴 대학 풋볼팀의 후보 선수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꿈꿨던 모습은 아니었다. 대학 풋볼 선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능수능란하게 경기를 이끌 만큼 똑똑하지도 못했다. 그렇다. 나는 애매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다. 내가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매진한다고 한들 목표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풋볼팀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나는 겸손을 배웠다. 풋볼은 그만두었지만 운 좋게도 럭비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나는 곧 럭비 특유의 동료애와 스포츠 정신에 매료되었다. 럭비가 지닌 여러 특징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나는 럭비와 사랑에 빠졌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나는 럭비와 비즈니스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우선 럭비는 포지션마다 적합한 체격과 체력이 따로 있다. 포워드 포지션의 선수들은 태클을 일삼는 것은 기본이고, 공을 빼앗거나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몸싸움을 한다.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말하자면 이들은 팀을 지키는 야수들이다. 당연히 강인하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빠르게 방어선을 돌파해야 하는 백스 포지션 선수들은 몸놀림이 빨라야 하므로 체력이 호리호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몸싸움을 잘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럭비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모아야 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려면 개개인의 강점을 알맞게 분류하는 일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직원 각각의 재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두 번째로, 럭비는 팀 스포츠다. 럭비에서는 모두가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다. 모두가 역할에 상관없이 득점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때 뒤에 있는 동료에게 공을 패스하는 난이도 높은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동료의 뒤를 지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자기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료가 뒤에서 지켜준다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비즈니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는 일을 하면서 리더는 어떤 역할이든지 항상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공을 전진시켜야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선수가 공을 전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 맡은 위치에서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럭비팀의 주장은 팀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운 좋게도 나는 보스턴 대학 럭비팀의 주장을 여러 번 맡았다. 나는 가장 강하고 빠른 선수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가장 투지가 넘치는 선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팀원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비즈니스 리더가 그러하듯 나는 주장으로서 팀원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체력을 관리하고 훈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시합 날에는 모든 팀원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출전할 수 있게 준비했다. 이를 위해 나는 영리하고 기발한 전략을 세웠다. 보통 럭비 선수는 사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해서 경기 날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매주 목요일 밤에 나는 즐거운 파티를 열고 선수들을 초대했다. 그러자 목요일 밤늦게까지 파티를 즐긴 선수들은 금요일에는 지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즉, 경기가 있는 토요일 하루 전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다. 이 방법으로 선수들은 경기 전날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고 최적의 몸 상태로 경기에 임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뿐만 아니라 나는 주장으로서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럭비를 계속할지 고민하는 신입 선수, 다독이고 달래주어야 하는 거친 선수, 용기를 주어야 하는 내성적인 선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베테랑 선수 등 모두에게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럭비에서 배운 기술 중 많은 것들이 디즈니에서 리더로 생활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럭비를 하며 나는 다양한 재능, 팀 협업, 신뢰, 모범적인 태도, 관계의 중요성 등 여러 가치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5장 팀원의 재능 파악하기. 디즈니 올스타 리조트의 관리 매니저 직책을 맡으며 나는 약 8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았다. 그때까지 호텔 업무라고는 대학 시절의 컨템퍼러리 리조트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한 것이 다였다. 그런 내가 호텔 프런트 데스크의 관리자로서 객실 1920개를 책임지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디즈니에서 그동안 일해왔던 것처럼 나는 새로운 업무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호텔 각 부서의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다. 디즈니에서는 팀원들이 실제 쇼에 캐스팅되어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유니폼도 의상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체크인 방법부터 배웠다. 고객이 선호하는 방과 숙박 기간에 따라 객실을 예약하고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는 동안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 사항에 직접 대처하는 법도 익힐 수 있었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사소하지만 무척 중요한 교육을 받았다. 바로 객실 청소였다. 우리는 고객이 투숙 중인 객실과 체크아웃된 객실을 모두 청소해야 했다. 투숙 중인 객실을 청소하는 데는 평균 17분 정도가 소요됐고 체크아웃한 객실을 청소하는 데는 28분 정도가 걸렸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18개의 방을 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2주 훈련이 끝날 무렵에도 14개를 청소하는 게 고작이었다. 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은커녕 점심시간도 없이 일했는데도 말이다. 이후 나는 어떤 호텔에 묵든지 청소 직원에게 팁을 아주 넉넉히 준다. 잠시 그 경험을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이 인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당시 호텔에서 나의 객실 청소 교육을 맡았던 블랑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블랑카는 정말 뛰어난 청소부였다. 그녀는 나에게 청결 기준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청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결들을 나에게 알려주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블랑카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나갈 무렵 블랑카는 내가 청소한 객실 중 한 곳을 꼼꼼히 검사하고 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객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먼지를 말끔히 치웠으며 모든 체크 사항을 2번씩 확인했다. 이윽고 블랑카가 흰 장갑을 끼고 청소한 객실을 점검하러 왔다. 블랑카는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침대를 말끔하게 정돈했는지, 선반에 먼지는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했다. 욕실로 들어간 블랑카가 내게 물었다.
댄, 욕조는 청소했나요? 나는 욕조는 깨끗한데 왜 물어보느냐고 되물었다. 블랑카는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했다. 아이가 양치질을 했는지 확인하는 어머니 같았다. 댄, 욕조는 청소했나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묻는 비앙카를 보고 있으니 마치 어머니에게 혼쭐이 나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풀죽은 목소리로 욕조가 깨끗해 보여서 청소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얼른 욕실에서 나와 객실 다른 부분의 청소 상태를 확인받고 싶어서기도 했다. 나는 블랑카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첫 번째 질문은 잘못을 들킨 아이가 흔히 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욕조를 닦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블랑카는 내게 욕조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욕조가 정말 깨끗해 보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욕조를 청소했다는 걸 보여줄 물 한 방울 정도는 튀어 있어야죠. 나의 완전 범죄가 실패한 셈이었다. 나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블랑카, 욕조가 이미 깨끗한데 왜 굳이 다시 닦아야 하는 거죠? 블랑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답했다. 댄, 욕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욕조가 깨끗할 때 청소하는 거예요. 곰팡이나 때가 끼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요. 이곳의 객실에는 어떤 흠도 없어야 해요. 우리 고객은 완벽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블랑카는 자긍심 높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객실과 고객에 대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블랑카를 통해 나는 뛰어난 재능을 발현시키는 요인이 바로 태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블랑카에게 객실 청소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블랑카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노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만나본 많은 호텔 청소 직원들은 저마다의 청소 비결이 있었다. 그리고 평범한 객실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객실이었다. 나는 그들의 주인의식과 자긍심, 직업을 대하는 태도에 무척 놀랐다. 당시 나는 왜 몇몇 고객이 특정 객실이나 구역을 요구하는지 몰랐다. 사실 그들은 지난 방문 때 청소 직원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들은 그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다시 자신을 접대해 주길 바랐다. 그렇게 좋은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당신은 그 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성공으로 이끄는 재능에 관한 일화를 한 가지 더 들려주겠다. 디즈니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뎁이라는 직원이 매직 킹덤의 우리 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뎁은 더 높이 승진하기 위해 수년간 상시 운영 팀의 리더로 조직 관리 경험을 쌓아온 사람이었다. 새로 맡은 업무이니만큼 그녀는 배워야 할 게 많았다. 스페이스 마운틴과 버즈라이트이어 스페이스 레인저 스핀 같은 놀이기구를 구석구석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식당인 코스믹 레이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배워야 했다. 다행히도 뎁이 지금 당장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직 킹덤의 소속팀은 그녀가 궤도에 오르도록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능했다. 나는 뎁이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면 팀을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 능력을 신속하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뎁은 무척 빨리 해냈다. 뎁은 성취도가 높았고 팀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늘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뎁의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태도, 활기찬 에너지는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뎁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문화를 근사하게 바꾸었다. 뎁이 이끄는 팀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며 순조롭게 나아갔다. 뎁의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는 늘 고민하느라 끙끙대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나는 종종 장난삼아 대비 주재하는 직원 회의에 불쑥 들어가서 화난 척하며 소리치곤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엉뚱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러면 뎁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댄, 회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무척 기쁘네요. 자, 여러분, 어서 댄에게 각자의 새 아이디어를 들려주시죠. 긍정적이고 유쾌한 뎁의 업무 방식은 곧 주위로 퍼져나갔다. 뎁은 날마다 사무실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뎁은 블랑카와 비슷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과 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블랑카와 뎁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팀에게 정말 필요한 재원을 발굴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인재들이 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과연 인재들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인재풀에서 조직에 필요한 적임자를 뽑을 수 있을까? 나만의 기술을 찾으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재능이라는 말부터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재능은 어떤 기술에 관해 언급할 때 쓰이는 단어다. 여러 기술 중 비즈니스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기술을 살펴보자. 그들의 기술도 처음에는 재능에서 시작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 예술가처럼 말이다.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재능을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기술로 단련시켰다. 오직 소수만이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말콤 글래드웰은 이 과정을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설명해 큰 인기를 얻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성공하려면 마법의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의 결점을 지적하지만 이들도 성공하려면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재능을 갈고 닦아 특정 분야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척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래를 정말 못한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 연습해도 내가 노래로 톱스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게 인생이다. 한때는 나도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은 멀리 내다 버렸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나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같은 집, 같은 부모,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새 아이가 이 정도로까지 다른 걸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라면 내 말에 격하게 공감할 것이다. 발레리와 나는 아이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 끼워 맞추지 않기로 했다.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는 각각의 아이가 지닌 재능을 파악하고 재능을 숙련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 물론 자녀 양육과 직원 고용은 엄연히 다르다.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10대로 접어들면서 아내와 나는 아이들을 해고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봤다. 하지만 양육의 원칙은 적절히 변형하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 리더의 역할은 직원들의 고유한 재능을 파악하고 그 재능을 유용한 기술로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블랑카는 오랜 연습을 통해 평소의 청소 습관을 효율적인 객실 청소 기술로 완성했다. 훈련 덕분에 블랑카는 비품 카트를 꾸리는 법과
침대 주위를 여러 번 오가지 않고서도 말끔히 정리하는 법, 객실을 완벽하게 정돈하는 법을 터득했다. 이런 기술은 오직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물론 누구나 배우면 기술 몇 가지는 쉽게 터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제2의 본성으로까지 만들려면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재능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스트렝스 파인더를 활용해보라고 강력히 권한다. 소프트 스킬이 필요한 리더에게는 특히 더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팀에 어떤 재능이 필요한지, 목표를 수행하는 데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파악하자. 업무에 활용되는 기술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매번 팀에 가장 필요한 기술을 지닌 사람을 보강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인재를 선택하는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들을 전보다 잘 피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전 경험을 이야기할 때 흘려듣지 말고 귀 기울이자. 그들은 팀에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소통했는가?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주고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가? 어려운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업무 마감 기한은 어떻게 지키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했을 수 있다. 아니면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기술 능력에 관해 강조하고 싶다. 디즈니 신입교육에서 뎁과 내가 그러했듯 모든 리더는 기술 능력을 얻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신뢰받고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좋아해야 잘할 수 있다. 정말 이 일을 원하는가? 26년 동안 디즈니에서 일하며 거쳐간 19개 직책 중에는 인사팀 업무도 있었다. 당시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내 성향이 그 부서의 업무와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익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길게 망설이지 않고 인사팀에 합류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인사팀 업무는 내가 상상한 것과 사뭇 달랐다. 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 팀의 업무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다. 한 번은 인사팀에서 고객과 캐스트 멤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역할은 조력자에 그쳤다. 팀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곳 업무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치열한 현장의 한복판에 가 있었다. 부족한 열정은 성과로도 드러났다. 다행히 인사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나는 다시 테마파크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열정은 측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요소다. 하지만 열정을 품고 한 일과 그렇지 않은 채로 한 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뎁과 블랑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 일에 대한 에너지, 자긍심, 더 나아지고 싶다는 열망이 맡은 일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들의 직업의식과 자부심은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다.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면접에 임한 지원자들에게 설렘, 자부심, 열정이 느껴지는가? 그것이 미래의 성과로 이어지는 지표다. 그러므로 입사 지원자가 급여와 복리후생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전자라면 그 사람은 내가 인사팀에서 그랬듯 일에 대한 열정이 빠르게 식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뽑은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나머지 휴일에 출근할지도 모른다.
그 직원의 열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창의력, 활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당신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것이다. 태도가 시작이자 끝이다. 이 일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을 할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다. 이 지원자는 변화 앞에서 예라고 대답할 사람인가?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온갖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 사람인가? 이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공하려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직위와 업무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성공자가 공통적으로 지닌 핵심 요소다. 올바른 태도는 협상이나 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 훌륭한 태도에서 비롯된 성공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형편없는 태도로 이를 그르친 사례도 부지기수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잭 스패로우 선장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문제다. 지원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모르면 훌륭한 태도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독창적인 면접법을 고안한 캐럴 키는 동기부여 기반 면접에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질문의 예시들을 소개한다. 자세한 정보는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사 업무 담당이 아니어도 괜찮다. 캐럴 퀸의 질문들은 분명 앞으로의 삶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면접 보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관계 속에서 상대의 기술과 열정, 태도를 간파하는 강력한 도구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1971년 월트 디즈니 월드가 문을 연 이래로 회사 운영의 중심축은 산업공학 연구자들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문제 해결사들이었으며 나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항상 산업공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매직 킹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나는 매주 캐스트 멤버 회의 때마다 젊은 산업공학자 매트를 불렀다. 그러나 총지배인급 캐스트 멤버 몇 명은 매트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했다.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매트를 회의에서 제외하면 디즈니에 크나큰 손실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매트는 젊고 편견이 없었다. 또한 전문 지식을 토대로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테마파크 운영 방식을 생각했다. 그를 참석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회의에 매트를 참석시켰다. 그리고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트는 여러 차례 입증했다. 그는 자료 분석과 연구, 일하면서 겪은 개인적 경험, 곁에서 운영 방식을 관찰한 내용 등을 토대로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매트는 겸손하고 똑똑했으며 의견을 낼 때도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매사에 열정적이었다. 재능, 성별, 세대, 관점, 의견, 배경 등 좋은 팀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문화를 팀 내에 확립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무시하고 다양성을 갖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와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 주위를 둘러보자.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만 있지 않은가? 성별은? 연령과 인종은? 경력이나 배경도 비슷한 사람들이고 모두 같은 수준에서 활동하지 않는가? 항상 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가? 대답은 10중 8구 그렇다이다. 왜 그럴까? 의도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나가지 않는 이상
인간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안락함 속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이다. 디즈니에서도 이것이 문제였다. 모두가 머리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했다. 외부 인재가 신선한 관점과 기발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주길 바랐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업무를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관행을 따라주길 바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방식을 설명하기 일쑤였다.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때면 그것들이 디즈니에 맞지 않는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는 통찰력을 바라면서도 새 동료가 디즈니식 사고에 굴복하기를 요구했다. 디즈니가 그러했듯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다양성을 보여주기식으로만 추구한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인재를 영입하고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관행에 끼워 맞춘다. 새로운 방향으로 업무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로 묵살된다. 하지만 다양성은 오직 포용적인 분위기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이 편하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팀의 다양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다른 생각과 관점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과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춤을 추고 싶다면 우선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다. 다양성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나는 내가 개방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연령, 성별, 인종, 배경, 성적 지향, 종교, 소수 의견 등에도 편견 없이 열려있는 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정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원 업무를 하던 한 여성 캐스트 멤버가 출산 휴가에서 돌아와 우리 팀에 합류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새 업무에 적응하면서 엄마라는 역할까지 맡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직장일과 부모의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힘에 부칠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캐스트 멤버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 말고 저와 제 일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몹시 놀랐다. 신경질적이라기보다는 단호한 말투였다. 퇴근 후 나는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내 말을 듣자 이렇게 물었다. 그 직원이 얼마 전에 아빠가 된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말했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내 딴에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지만 만약 캐스트 멤버가 남성이었다면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 내 말 속에는 편견 가득한 전제가 있었다. 그 부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당연히 함께 나눌 것이고 아기가 있는 새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출산이 여성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본인이 요구하기도 전에 배려하려 한 것은 주제넘은 짓이었다. 7일, 30일, 60일, 90일 법칙. 신입을 관리하는 마법의 숫자. 현재 미국에서는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훌륭한 인재에게 선택받길 기다리고 있다. 모든 기업이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려고 경쟁하는 중이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선택권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게다가 구인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직원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생산력이 감소했을 때 나는 손실만큼이나 크다. 그렇다면 훌륭한 인재를 뽑고 나서 이들이 계속 회사에 머물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그렇다. 오직 탁월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은 조직에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흔히 말하길 취업하고 나서 첫 3달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낯선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고 배워야 할 일은 산더미 같다. 회사의 규칙에 적응해야 하고 출퇴근도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퇴사한다. 경력사원으로 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기업은 새 직원에게 적어도 3달 동안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업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어야 한다. 회사에 대해 좋은 첫인상을 줄 기회는 이때뿐이다. 신입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디즈니의 효과적인 방식을 공개한다. 바로 7일, 30일, 60일, 90일 법칙이다. 새로 입사한 캐스트 멤버에게 기존 멤버 1명을 배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30일 단위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력자로 선정된 버디들은 신입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업무 요령을 알려주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신입이 90일 이상 근무하면 버디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다. 입사한 지 7일, 30일, 60일, 90일이 되었을 때는 면담을 진행한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면 아마 당신은 새로 들어온 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당신이 묻고 싶은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골라 질문지를 작성하자. 질문지는 면담하는 시기에 적합한 내용들로 그때그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면담은 리더에게 특히 소중한 시간이다. 신입 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새 업무에 유용한 팁을 직접 말해줄 수도 있다. 이런 사소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유능한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막아줄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30일차 직원에게 하기 좋은 질문들. 통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여기에는 자녀 등교 문제나 통근수단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일해보니 입사 전에 기대했던 그 일이 맞는가? 현재 부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없는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있는가? 맡은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단, 자원 등을 다 갖추었는가? 다른 직원들이 잘 대해주는가? 상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가? 회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맡은 업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0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업무를 바꾸고 싶은가? 우리 조직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상사에게 충분한 피드백과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0일차 직원과 90일차 직원에게 하기 좋은 질문들. 현재 위치에서 어떤 분야나 업무 혹은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일하는 과정에서 강점으로 발전시킨 개인의 역량이 있는가? 앞으로 더 개발하고 싶은 기술이 있는가? 현재 어떤 업무를 선호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필요한 도구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혹은 단순히 그런 종류의 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가? 신입 직원 교육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어떤가? 추가로 받았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이나 교육이 있는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었는가?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들을 토대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입 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축적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을 잘 활용하면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과 오래 함께하는 법. 1. 리더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면접 질문은 지원자의 기술, 열정, 태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은연중에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 팀원들의 질문이나 의견, 통찰력에 놀란 적이 없다면 아직 당신이 이끄는 팀에서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조직을 세심히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라. 4. 신입 직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라. 첫 90일 동안은 그 직원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전담 직원을 두라. 이때가 신입 직원이 가장 힘들어하고 이직하기 쉬운 시기다. 6장 팀원과 관계 맺기.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자동차에 큰 욕심 없이 생활했다. 나는 11년 된 세턴을 몰고 출퇴근했으며 그 차로 여행까지 다녔다. 아내 발레리의 차는 수년 동안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이었다. 발레리는 그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운동 연습장이나 경기장에 다녔으며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레리가 뜻밖의 선언을 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차가 있다는 것에 만족했으나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남 줄리안이 대학을 졸업하기 무섭게 발레리는 자기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아내는 고급 SUV를 사려고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아우디 매장이었다. 매장에 도착한 나는 영업사원에게 아내가 탈 차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고서 나는 아내를 도와주러 온 것이니 구경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 영업사원은 자꾸만 내게 와서 자동차의 기계적 특징이며 온갖 기능을 설명했다. 시승하러 나설 때도 그는 내게 자동차 키를 내밀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당신은 방금 고객 한 명을 놓친 거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아내에게 자동차 키를 주라고 거듭 말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직원에게 키를 받아 발레리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때도 영업사원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직접 시운전하지 않으시나요? 그야말로 최악의 대접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한 뒤 곧바로 그곳에서 나왔다. 발레리는 그 직원이 차를 거저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사원은 차를 소개하는 내내 차의 주인인 아내를 무시했고 아내는 그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아우디 매장에서 나온 우리는 BMW 매장으로 향했다. 담당 직원의 이름은 휴였다. 아우디 매장에서처럼 우리는 휴에게 발레리의 차를 보러 왔다고 말했다. 휴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차를 소개했다. 휴는 발레리에게 집중했다. 발레리가 언제 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운전 습관은 어떤지, 안정성이나 직관적인 사용법, 조작의 편리함 등 자동차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물으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내게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2시간 뒤 우리는 새 BMW를 몰고 집으로 왔다.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휴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휴는 발레리에게 새 차를 운전해봤는지 차에 관해 궁금한 점은 없는지 물었다. 그때 발레리는 원격 주차장 개폐기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한 지 20분 만에 휴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순식간에 기기를 설정해 주었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주었다. 다음해에도 휴는 자동차 정비를 할 일이 있으면 손수 우리 집까지 왔다. 심지어 차를 수리하는 동안 타고 다닐 자동차까지 주고 갔다.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였다.
차를 사고 나서도 우리는 휴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와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다. 단지 휴는 관계의 힘을 믿었고 우리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최소 10명 이상에게 BMW를 샀던 이야기를 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휴에게 차를 구매했다. 물론 휴의 동기를 의심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 목적으로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것이 아닐까? 당연히 그렇다. 그는 관계 맺는 재능을 자동차 영업에 접목시켰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 매일 무언가를 팔고 있지 않은가? 파는 것이 제품이 아니고 전달하는 행위에 판매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늘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팔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팔고 아이디어를 팔고 영향력을 팔고 더러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필요한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인간관계를 활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관계에 꾸준히 투자하고 공감대를 쌓아가다 보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사적인 관계든 직업상 관계든 마찬가지다. 진심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알아가라. 상대의 관심과 필요, 어려움, 열망 등에 깊이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다.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굳건한 인간관계에서는 오해 대신 신뢰가 자라고 모든 일이 수월해진다. 나는 드러내고 팀원은 지켜보라. 인간관계를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있는 양방향 도로라고 상상해보자. 우선 나가는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당신은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팀원들이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진심이 담긴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다. 팀원들도 리더의 말에서 숨은 의도나 속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무척 편안해진다. 그런데 자신의 본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무척 어려워하고 자신이 실제로 될 수 없는 모습을 팀원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면 뒤에 숨거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 하지만 드러내야 숨지 않을 수 있다. 게임을 할 때 숨기만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리더로서 당신의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팀원들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관계에 꾸준히 투자하고 공감대를 쌓아가다 보면 운이 저절로 따라오는 신뢰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제 들어오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팀원들의 왕국을 탐험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직장 내 인간관계를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줄 귀중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상대가 어느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빠르게 알 수 있다. 단번에 모든 카드를 드러내는 이도 있는 반면 자신의 패를 옷 속에 꼭꼭 숨긴 이도 있다. 패를 숨긴 이유는 당신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의 지위를 믿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과거에 다른 리더와 관계가 나빴던 경험 때문에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카드를 꺼낼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는 서서히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직원이 나중에는 당신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도 있다. 기계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만 반복하는 직원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좋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 의견에 동의해줘서 고맙습니다만 내가 틀렸다면 말해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 아이디어에서 형편없는 부분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수긍하던 직원에게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캐스트 멤버들과 가까워지면서 나는 그들에 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에 관해 들었다. 또한 그들이 성취하려는 목표와 극복하려 애쓰는 단점도 알게 되었다. 디즈니의 캐스트 멤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구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들은 누군가가 무조건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한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 아이디어에서 형편없는 부분을 말해주세요. 관계의 무게를 견디라. 2009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디즈니랜드를 찾는 고객의 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월트 디즈니도 어쩔 수 없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인원 감축은 지위나 업무 실적과는 무관하게 단행되었고 해고 대상자 중에는 우리 팀원도 있었다. 이 무시무시한 해고 목록을 전달받은 건 본부장들과 앱콧 인사과의 이사, 그리고 당시 앱콧의 부사장이었던 나였다. 우리는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나눠들고 각자 맡은 사람에게 해고 소식을 전해야 했다. 운명의 명단을 받자마자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다. 발레리는 내가 앱콧에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던 동료였다. 심지어 우리 부부는 파리에서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해고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평소 잘 알던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약간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다. 나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문제나 능력 때문에 해고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나의 친구였지만 그렇다고 상사로서 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조직 구성원이자 친구에게 괴로운 소식을 전해야 했던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나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팀원들과 친분을 쌓는 건 분명 값진 일이다. 하지만 리더인 당신은 직원들을 고난의 길로 내몰 수도 있는 결정을 언젠가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는 편파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밀하다고 해도 그건 결국 리더와 직원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묘한 한계가 있다. 인간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 직업적인 책임을 버릴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직원들과 가까워져야 살아남는다. 매직킹덤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1만 2천 명의 캐스트 멤버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다. 원래부터 많은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그 시간을 톡톡히 즐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직속 부하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직속 부하들이야말로 리더의 업무 수행 능력을 키워주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사람들에게 공유해주는 최고의 협력자다. 부하 직원들이 없다면 회사의 올바른 문화를 세울 수 없다.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니 직속 부하 직원들에게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리더는 부하 직원이 유능한 만큼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나는 새로운 팀에 합류하게 될 때마다 그 팀의 직속 부하들과 1대1로 점심을 함께하며 특별한 주제 없이 몇 시간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현재 진행하는 업무 이야기는 최대한 적게 하고자 노력했다. 오랜 기간을 함께 일하고도 정작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리더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나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열정, 목표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직속 부하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는 그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고 그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나 맞벌이 여부, 여가를 보내는 방법 등을 세심히 기록해 두었다. 덕분에 캐스트 멤버들과 소소한 생활, 근황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진정성 있고 견고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회의에서도 나는 캐스트 멤버들에게 최근 개인적인 생활이나 업무에서 경험한 일을 들려달라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으면서도 통찰력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돈독하게 유대감을 쌓아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좋아하는 음식 등을 물어보고 워크시트에 정리해 두기도 했다. 캐스트 멤버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더 잘 이해하고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다. 나의 노력이 통했는지 캐스트 멤버들은 자신이 회사 내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다. 이렇게 정성껏 쌓은 관계가 갖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훗날 내 팀원들은 동료를 그렇게 대할 것이고 나아가 고객들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좋은 롤모델이란 이토록 강력하다. 한 번은 한 임원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비서를 신입 직원으로 착각한 나머지 환영 바구니를 건네주는 광경을 목격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매일 직원들의 책상 앞을 지나치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조직은 직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직원이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리더가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 맺는 방식은 그래서 팀 운영에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인간관계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응집력을 주기 때문이다. 점점 더 인간 사이의 교류와 삶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관계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상사의 성향을 파악하라. 2005년에 나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호텔인 올스타 리조트의 총지배인을 맡게 되었다. 5,760개나 되는 리조트 객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허위 신고나 고성방가 등 별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당직 지배인, 고객의 불평불만 처리와 비상사태 및 총지배인 부재 시 직무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지배인은 호텔에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한밤중에도 내게 전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사람 한 명이 올스타 리조트 보안문 앞에 차를 세웠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호텔 캐스트 멤버 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보조석에는 총이 놓여 있었다. 보안문을 경비하는 캐스트 멤버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다행히도 별다른 사고 없이 그 남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트럭에 탄 남자, 트럭의 차종, 남자가 한 말, 남자가 찾았던 호텔 캐스트 멤버 등등 나는 그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했다. 그러고는 잠시 전에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자 상사인 케빈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케빈이 상세한 보고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최대한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보고를 마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모든 정보를 상세히 조사하여 낱낱이 다 보고했다는 뿌듯함이 몰려왔다. 나는 케빈에게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케빈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어떤 종류의 총이었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한숨이 나왔다.
디즈니에서 일하면서 많은 리더를 만났다. 리더마다 기대치도 경영 방식도 특색도 제각기 달랐다. 월트 디즈니의 임원이 되고 나서 만난 첫 상사 칼은 생각도 행동도 모두 빨랐다. 매달 1대1로 진행되는 대면 회의는 거의 15분 만에 끝났다.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하나의 사안마다 간결하고 명확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20단어 이내로 설명했다. 그래야만 칼이 내 제안을 즉각 동의하거나 승낙했다. 그는 내 어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포착하고 거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질문했다. 칼은 기민한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의견이나 안건을 직설적으로 정확히 압축해서 간결하게 전달하는 법만 알고 있다면 칼은 함께 일하기에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사인 케빈은 칼과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었다. 달인이라 부를 만큼 꼼꼼했다. 프로젝트를 5%가량 진행할 때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을 보고하길 원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걸 불신이나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부탁했다. 케빈은 단지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일 뿐이었다. 어떤 종류의 총이었지라고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디즈니의 리더들을 겪으면서 나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다. 업무의 진행 원칙을 신속하게 정해서 알려주는 상사도 있었던 반면 어떤 식으로 일해야 할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상사의 의중을 추측하며 일했던 적도 있었다. 만약 상사와 소통할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깊이와 내용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상세히 물어보라. 그런 식으로 상사의 성향을 파악해 나가다 보면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즉 어느 정도의 속도와 깊이로 상세하게 업무를 진행하길 바라는지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핵심 정리. 부하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1. 1대1로 대화하라. 성장 배경, 업무 환경, 가족 관계, 취미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친해지라. 2. 대화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진정성은 유대감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3. 한 명 한 명을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하라.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법. 1. 상사의 기대를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마감 기한, 작업 속도, 소통 방법 등에서 무엇을 선호하는지 질문하라. 2. 상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를 파악하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자신의 성과를 겸손히 드러내라. 3. 자기에게 개선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상사가 피드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